거의 모든 것의 역사. 그런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 갯지렁이와 조개류 그리고 깊은 바다의 분출공에 붙어서 사는 생물들은 분명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았겠지만 지구상에 다른 모든 생물들은 어느 때보다도 위험한 멸종 위기를 겪었을 것이다. 물론 그런 일들은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고 지금 단계에서 우리는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극저온기와 비교해보면 더 최근에 일어났던 빙하기들은 비교적 작은 규모였다. 물론 오늘날 지구상의 규모로 보면 엄청난 것들이었다.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대부분을 덮었던 위스콘신 빙원은 두께가 3km나 되는 곳도 있었고 1년에 120m씩 두꺼워졌다. 바라보기만 해도 굉장한 것이었음이 틀림없다. 얼음의 두께는 가장자리에서도 800m나 되었다. 600m 높이의 얼음벽 밑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이라도 해보자. 그 뒤에 펼쳐진 수백만 제곱킬로미터에는 아주 높은 산꼭대기 몇 개가 솟아 있는 것 이외에는 얼음뿐인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대륙 전체가 얼음의 엄청난 무게 때문에 가라앉았다. 그런 대륙들은 빙하가 사라지고 1만 2천 년이 지난 지금도 제자리를 찾아 솟아오르고 있다. 대륙빙들은 단순히 바위 덩이들과 자갈로 된 빙태석들을 옮겨둔 것만이 아니라 천천히 움직이면서 롱아일랜드, 케이프코드, 낸터컷, 미국 매사추세츠 케이프코드 남쪽에 있는 대서양의 섬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땅덩어리 전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아가시 이전의 지질학자들이 빙하가 지형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신기하다. 만약 대륙빙들이 다시 확대된다면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1964년에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빙원 중에 하나인 알래스카의 프린스 윌리엄만에서 기록으로 남아있는 북아메리카의 지진 중에서 가장 강한 지진이 일어났다. 리히터 규모 9.2로 측정됐다. 단층을 따라서 6m나 솟아오른 곳도 있었다. 지진이 워낙 강해서 텍사스에 있는 수영장에 물이 튀기기도 했다. 그런 유례없는 폭발이 프린스 윌리엄만의 빙하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그저 물에 조금 젖었을 뿐 빙하는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움직이고 있다. 오래전에는 수십만 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빙하기가 시작되고 끝나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린란드의 얼음씨 추공 덕분에 10만 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기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그렇게 밝혀진 사실들은 그렇게 마음 편한 것은 아니었다. 최근의 역사에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지구의 기후는 우리 문명세계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안정하고 평온했던 것이 아니라 온화한 기간과 혹독한 추위 사이를 격렬하게 비틀거리면서 오고 갔었다. 지구는 약 1만 2천 년 전에 있었던 대빙하기가 끝날 무렵부터 상당히 빠른 속도로 더워지기 시작했지만 1000년 가까이 지속된 드라이어스 기, 이 이름은 대륙빙이 사라진 후에 육지에 처음 등장했던 땀자리 꽃나무 드라이어스라는 극지방의 식물에서 유래되었다. 그 드라이어스기도 있었지만 그렇게 분명하진 않았다라는 추운 기간이 갑자기 찾아왔다 이십시오. 1000년 동안의 맹공격이 끝난 후에는 온도가 다시 올라갔다. 20년 동안에 7도나 올라갔다. 그렇게 굉장한 변화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스칸디나비아의 기후가 20년 만에 지중해 기후로 바뀌어버린 것과 같은 엄청난 변화였다.
지역적으로는 더욱 심한 변화가 있었던 곳도 있었다. 그린란드의 얼음 실주공에 따르면 그곳의 온도는 10년 사이에 15도나 바뀌었어. 강수 양상과 식물의 성장 조건이 극적으로 변했다. 인구가 많지 않았던 지구를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오늘날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 결과는 상상을 넘어설 것이다. 오늘이 3월 22일이네. 창세기 3장 22절. 천년 동안의 맹공경이 끝난 후에는 온도가 다시 올라갔다. 20년 동안에 7도나 올라갔다. 그렇게 긴장한 변화가 나타나고 실제로 식당을 위해 20년의 지중해 비열 같은 전화에는 지역주에는 더 심한 변화가 있었거든. 건투인들 불렀는데 오늘 시즌 10년 사이 15날 바뀌어서 간성의 심은 예수님의 그 점에 여인과 아시아 지구에서 정말에서 그 더욱 두려운 사실은 어떤 자연현상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그렇게 급속하게 바뀌었는가를 모른다는 것이다. 엘리자베스 콜버트가 뉴요커에 쓴 글에 따르면 어떤 알려진 외적 힘이나 심지어 지금까지 제시되었던 어떤 가설로도 지구의 온도가 심하게 그리고 그렇게 자주 오르내리게 되었는가를 설명할 수가 없다. 그녀는 어떤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되먹임 고리가 존재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마도 하다가 정상적인 조립 패턴의 혼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그런 이유를 이해하기까지는 먼 길이 남아있다. 한 리론에 따르면 신드라이어스기가 시작될 때 얼음이 녹은 물이 대량으로 바다로 유입되면서 북쪽 바다의 온도와 밀도가 낮아져서 멕시코 만유의 흐름이 충돌을 피하려는 운전자처럼 남쪽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멕시코 만류의 온기를 빼앗긴 북이도 지역은 다시 추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런 리론으로는 다시 1000년 후에 지구가 다시 더워졌을 때 멕시코 만류가 전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오지 못한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다. 그 대신 우리가 충적세라고 부르는 지금 살고 있는 비정상적으로 평온한 시기가 찾아왔다. 지금과 같은 안정적인 기후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믿을 이유는 없다. 실제로 과거보다 훨씬 더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다고 믿는 전문가들도 있다. 지구온난화가 빙하기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을 상쇄시킬 것이라고 믿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콜버트가 지적했던 것처럼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요동치는 기구 앞에서 아무도 감독할 수 없는 거대한 실험을 시도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실제로 빙하기가 기온의 상승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주장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약간의 온난화에 의해서 증발 속도가 늘어나면 구름이 많아지고 고위도 지방에서는 더 많은 눈이 내려서 쌓이게 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구온난화는 역설적으로 북아메리카와 북부 유럽에 심한 지역적 냉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기후는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와 감소, 대륙의 이동, 태양의 활동, 밀란코비치 사이클의 느린 교동 등을 비롯한 아주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 요인들이 과거에 어떠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대부분은 우리의 능력 바깥에 있다. 남극 대륙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남극 대륙은 남극의 자리를 잡은 이후로 적어도 2000만 년 동안 얼음이 없는 상태에서 식물로 뒤덮여 있다. 그런 일은 도대체 가능하지가 않은 것이다. 이미 사라져버린 공룡들이 살던 지역의 범위도 역시 흥미롭다. 영국의 지질학자 스티븐 드루리는 북극으로부터 위도 10도 이내에 있던 숲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를 포함한 거대한 괴물들의 서식처였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그런 고위도 지방은 1년 중에 석 달 동안 계속해서 어둡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었다. 더욱이 그런 고위도 지방의 겨울이 매우 혹독했다는 증거도 밝혀졌다. 산소 동위원소 연구에 따르면 알래스카 페어뱅크의 기후는 백악기 후기부터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계절에 따라 엄청난 거리를 이동했거나 1년 중 대부분의 시간을 어둠 속에서 휘날리는 눈과 함께 살아야만 했을 것이다. 당시에는 그 지방에 더 가까이 있었던 오스트레일리아의 기후도 더 온화하지 않았다. 공룡들이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는가는 짐작을 해야 할 뿐이다. 어쨌든 지금 다시 대륙빙이 만들어진다면 얼어붙게 될 물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오데오와 허드슨만을 비롯해서 캐나다의 수많은 호수들은 지난번 빙하기가 시작될 때는 그곳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호수들은 당시의 빙하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한편 우리 역사의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가 얼음을 만들어내기보다는 많은 양의 얼음을 녹이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대륙빙이 모두 녹으면 해수면의 20층의 건물과 맞먹는 60m나 올라가서 세계의 모든 해안 도시들은 물에 잠길 것이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남극 대륙의 서부에 있는 대륙빙이 녹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50년 동안에 그 주변의 수온은 섭씨 2.5도나 올라갔고 대륙빙은 놀라울 규모로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 때문에 대규모의 붕괴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해수면은 세계적으로 평균 4에서 6m 정도 올라갈 것이다. 그런 일은 아주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추위에 얼어 죽게 될 시대를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마찬가지로 북북지는 더위가 찾아올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칼날 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빙하기가 지구에게는 절대 나쁜 소식이 아니었다. 빙하는 돌을 깨뜨려서 아주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 주었고 수백 종의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영양분을 제공해줄 민물 호수도 만들어졌다. 빙하는 이동을 과속화시킴으로써 지구를 역동적인 상태로 유지시켜줬다. 팀 플래너리에 따르면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할 대륙에 대해서 단 한 가지 의문은 훌륭한 빙하기를 가지고 있었느냐는 것뿐이다.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유인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제28장 신비로운 양족 동물 1887년 크리스마스 직전에 마리 유진 프랑스와 토마스 듀부아라는 네덜란드식이 아닌 이름을 가진 젊은 네덜란드 의사가 초기 인류의 유해를 찾아내기 위해서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의 수마트라에 도착했다. 듀부아는 네덜란드 사람이긴 했지만 프랑스어를 쓰는 벨기에와의 접경에 있었던 에이스덴 출신이었다. 수마트라, 동남아시아? 몇 가지 별난 점이 있었다. 우선 의도적으로 옛날 사람의 유골을 찾아내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당시까지 발견되었던 것들은 모두 우연히 발견된 것들이었다. 더욱이 듀부아가 그런 일에 적합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그는 고생물학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었던 해부학자였다. 그리고 동인도 제도의 초기 인류의 유골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논리적으로 보면 옛사람의 유골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던 육지가 될 것인지 비교적 요새와 같았던 군도는 아닐 것이다. 듀부아가 동인도 제도에 갔던 때에는 중동 이상의 이유는 없었다. 직장을 얻을 가능성도 있었고 수마트라에는 당시까지 발견됐던 중요한 사람과의 화석들이 있었던 환경인 동굴들이 많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너무 독특해서 거의 기적에 가까웠던 사실은 그가 찾고 싶어하던 것들을 찾아냈다는 것이다. 듀부아가 사라진 연결고리를 찾기 위한 계획을 세우던 때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의 화석 기록은 많지 않았다. 불완전한 네안데르탈인의 유골 5점,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턱뼈 일부 한 점, 얼마 전에 프랑스의 레저이지 부근의 크로마뇽이라고 부르는 절벽에 있는 동굴에서 절도 공사장 인부가 발견했던 5점의 빙하기 인간의 유골뿐이었다. 네안데르탈인의 유골 중에서 가장 잘 보존된 것은 런던의 박물관 선반 위에 아무런 표식도 없이 버려져 있었다. 그것은 1848년 지브롤터의 채석장에서 바위를 폭발시키던 인부들에 의해서 발견된 것이어서 보존 상태가 좋았던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지브롤터 과학회의 학술회의에서 짤막하게 보고된 후에 런던의 헌터 박물관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반세기 이상을 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그대로 남겨졌다. 최초의 공식적인 기록은 1907년에 완성됐고, 그 후에는 해부학에 대해서 약간의 능력을 가진 윌리엄 솔라스라는 지질학자에 의한 보고가 있었다. 그래서 최초의 초기 인류를 발견한 이름과 공로는 독일의 네안데르에게 돌아갔다. 우연히도 그리스어로 네안데르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어서 전혀 틀린 것은 아니었다. 그곳에서 뒷슬강을 내려다보는 절벽에 있던 또 다른 채석장의 인부가 이상하게 보이는 뼈를 발견하고 자연의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그 지역의 교사에게 전해졌다. 놀랍게도 요한 카를 플로트라는 그 교사는 그것이 전혀 새로운 인류의 유골이라는 사실을 곧바로 알아봤다. 그러나 그것의 정체와 가치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됐다. 많은 사람들은 네안데르탈인의 유골이 오래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본 대학의 교수였고 영향력이 있었던 아우구스트 마이어는 그 뼈들이 1814년 독일에서 전투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당한 후에 동굴로 기어들어가서 죽은 몽골 계열의 카자크 병사의 것이라고 고집했다. 그의 주장을 전해 들었던 영국의 T.H. 헉슬리는 그 치명적인 부상을 당한 병사가 18m나 되는 절벽을 기어 올라갔어 자신의 옷과 소지품을 모두 버린 후에 동굴의 입구를 막고 땅속 2m 깊이의 스스로를 묻었다는 주장이 놀랍다고 냉소적으로 비판했다고. 또 다른 인류학자는 네안데르탈인의 두 눈덩이가 솟아오른 것은 이마에 생긴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어 오랫동안 찡그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초기 인류의 유골이라는 사실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가장 이상한 가능성도 주저없이 받아들였다. 디부아가 수마트라로 떠날 무렵에는 페리게에서 발굴된 유골이 에스키모의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대 에스키모 사람이 프랑스 남서부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그 유골은 사실 초기 크로마뇽인의 것이었다. 디부아는 이런 배경에서 초기 인류의 유골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스스로 발굴에 참여하는 대신에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50명의 죄수들을 제공받았다. 그들은 1년 동안 수마트라에서 발굴 작업을 한 후에 자바로 옮겨갔다. 디부아 자신은 발굴 현장에 잘 가보지도 않았다. 1891년에 오늘날 투린의 두개골 상부라고 알려진 고대 인류의 두개골 일부를 찾아낸 사람도 그의 발굴단에서 일하던 인부였다. 두개골의 일부였지만 그 두개골의 소유자가 사람과는 분명하게 닮지 않았고 다른 유인원보다는 훨씬 큰 뇌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디부아는 그것을 안트로피테쿠스 에렉투스, 후에는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피테칸트로투푸스 에렉투스로 바뀌었다라고 부르고 그것이 유인원과 인간 사이에 잃어버린 골이라고 주장했다. 그 동물은 곧 자바인으로 일반에게 알려졌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을 호모 에렉투스라고 부른다. 디부아의 발굴단은 다음 해에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으로 보이는 거의 완벽한 대퇴골을 찾아냈다. 사실 많은 인류학자들은 그 유골은 현대인의 것으로 자바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것이 에렉투스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에 발견된 것과도 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부아는 그 대퇴골을 근거로 피테칸트로푸스가 똑바로 서서 걸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의 주장이 옳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그는 두개골의 일부와 이빨 하나만으로 완전한 두개골의 모양을 제작했고 그것도 역시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895년에 듀부아는 승리의 환영을 기대하면서 유럽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정반대의 반응에 직면하게 됐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의 결론은 물론이고 그런 결론을 주장하는 그의 거만한 태도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 두개골 상부가 초기 인류가 아니라 유인원의 것이거나 어쩌면 긴팔 원숭이의 것일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듀부아는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1897년 스트라스부르 대학에 존경받던 해부학자 구스타프 슈발베로 하여금 두개골 상부의 주형을 만들도록 했다. 듀부아에게는 놀랍게도 슈발베가 쓴 책은 듀부아의 책보다 훨씬 더 환영을 받았고 그의 강연에서는 마치 그가 두개골을 발굴한 사람인 듯이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화가 나고 감정이 상한 듀부아는 암스테르담 대학의 지질학 교수로 있었던 20년 동안 아무에게도 귀중한 화석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는 1940년에 불행하게 사망했다. 한편 지구의 반대편인 요하네스버그에서는 1924년 말에 오스트레일리아 태생으로 비트바테르스란트 대학의 해부학 학과장이었던 레이먼드 다트에게 작지만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어린이의 두개골이 전해졌다. 칼라리 사막 근처에 있는 타운이라는 곳에 있던 석회석 석장에서 발굴됐던 이 두개골에는 얼굴 모양이 그대로 있었고 아래 턱뼈와 뇌가 들어있던 두개골의 안쪽도 완벽한 형태로 남아있었다. 다트는 타운 두개골이 듀부아의 자바인과 같은 호모 에렉투스가 아니라 더 이전의 유인원과 같은 동물의 것이라는 사실을 곧바로 알아차렸다. 그는 그 두개골이 200만 년 전의 것이라고 추정하고 아프리카의 남부 유인원이라는 뜻으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라고 이름을 붙였다. 네이처의 보고에서 다트는 타운 유골을 놀라운 인간이라고 불렀고 그런 유골을 포함시키려면 호모 시미아다이 인간 유인원이라는 새로운 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듀부아의 경우보다 다트의 주장에 더 심한 반발을 보였다. 그들에게는 다트의 이론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 불쾌했다. 우선 유럽의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모든 분석을 스스로 해냈다는 사실이 그가 놀라울 정도로 염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어원을 결합시킨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이름은 그의 학자적 능력이 부족했음을 잘 보여준다고 믿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의 결론은 당시에 인정되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인간과 유인원이 1500만 년 전에 아시아에서 분리된 것으로 믿었다. 만약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출현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려야 하듯이 니그로족이 아닌 니유가 무엇인가? 그의 주장은 오늘날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미주리주에서 고대 인류의 뼈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것과도 같았다. 당시에 알려진 사실들과 들어맞지가 않았다. 다트의 주장을 지지해주었던 유일한 사람은 스코틀랜드 태생의 의사이며 고생물학자로 상당한 지식과 별난 성격을 가졌던 로버트 프릉님 뿐이었다.
그는 날씨가 따뜻할 때는 알몸으로 발굴 작업을 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가난하고 유순한 환자들에게는 이상한 해부학적 실험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흔히 그랬듯이 환자가 죽으면 시신을 자신의 뒷마당에 묻었다가 훗날 파되어서 연구를 하기도 했다시피 성공한 고 생물학자였던 브룸도 역시 남아프리카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타운 두개골을 살펴볼 수가 있었다. 그도 역시 다트가 생각했던 것처럼 유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곧바로 알아차리고 열렬하게 다트의 주장을 지지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그로부터 50년 동안 사람들은 타운 어린이가 유인한 이상이 아니라고 믿었다. 대부분의 교과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다트는 5년에 걸쳐서 책을 썼지만 그 책을 발간해줄 출판사를 찾을 수가 없었다. 13. 결국 그는 책을 발간하려던 노력을 포기해버렸다. 그러나 화석을 찾는 일은 계속했다. 오늘날 인류학의 가장 뛰어난 보물이라고 인정되고 있는 그 두개골은 몇 년 동안 동료의 책상에 쌓인 서류 더미 위에 놓여 있었다. 1924년 다트가 자신의 결과를 발표했을 때는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 호모 로데시엔시스, 네안데르탈, 그리고 디부아의 자바인을 비롯한 4종류의 고대 인류가 알려져 있었지만 그 후로 사정은 엄청나게 바뀌었다. 우선 중국에서는 데이비슨 블랙이라는 재능있는 캐나다 아마추어가 오래된 유골이 많은 곳으로 유명했던 룽구사, 용골산 주변을 조사하고 있었다. 불행하게도 중국 사람들은 유골을 연구용으로 보존하는 대신에 가루로 빻아서 약으로 쓰고 있었다. 가치를 헤아릴 수도 없이 귀중한 호모 에렉투스의 유골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양이 중국식 탄산 소다로 변해 버렸는가는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블랙이 도착했을 때 이미 그 주변은 폐허로 변해 있었지만 그는 화석화된 어금니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것만을 근거로 그는 곧바로 베이징인으로 알려지게 된 시난트로푸스 베키넨시스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시피 북경인 블랙의 요구에 의해서 더욱 본격적인 발굴 작업이 시작됐고 곧바로 다른 유골들이 발굴됐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941년 일본군의 진주만 공격 다음 날 모든 유골들은 사라져버렸다. 유골들을 가지고 빠져나가려던 미국 해병대가 일본군에 의해서 차단되어 투옥됐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상자에 유골만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일본군. 그 상자들은 길가에 버려뒀다. 그것이 그 유골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18.